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국 병원에 실습을 왔다가 실습 마지막 날 단체로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미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왜 낯선 한국에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쳤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종종 외국 의료기관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을 경험하고 새로운 환자 응대 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올해 봄 6명의 미국 의대생이 한국의 한 대형 종합병원으로 실습을 오게 됩니다. 본래 이들은 일본의 국립병원과 교류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변경되었고 솔직히 처음엔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4주간 머무른 한국 병원에서 마주한 의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존중,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의료진의 윤리와 인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실습 마지막 날 강당에서 열린 환송회에서 그들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의대생 크리스틴 맥길의 진짜 경험담입니다. 이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온 그녀는 단 한 달 만에 자신의 인생 목표와 의료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지금부터 감동적인 그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크리스틴은 하버드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모범생이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많은 봉사활동과 병원, 인턴십을 경험하며 의사라는 꿈을 키워왔죠. 그녀는 언제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어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최고라는 건 곧 최신 기술, 정밀한 수술, 최첨단 장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선택은 일본 도쿄의 대형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의료기술과 과학 발전에 있어 아시아 최고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출발을 불과 2주 앞두고 일본 측 병원에서 갑작스레 프로그램 취소 통보가 왔고 대학 측은 대체지로 한국 서울의 한 병원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솔직히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코리아라고 했을 때 북한 아니냐고 물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은 여전히 K-팝이나 넷플릭스 드라마로 접하는 나라일 뿐 의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학생들 중 몇몇은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하고 여름방학을 다른 인턴십으로 바꾸기도 했죠.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냥 경험 삼아 오기로 했습니다. 뭐 어차피 짧은 실습인데 동양병원은 다 비슷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정돈된 거리, 그리고 도로 위를 조용히 지나가는 차들.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깔끔하다는 인상이 첫인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편안하네. 그리고 이튿날 그녀의 한국 의료 실습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가 너무 조용했던 겁니다. 미국 병원은 보통 접수 창구 앞에서 긴 대기줄과 크고 작은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수십 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정돈된 대기열, 무표정한 대신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들, 조용히 움직이는 간호사들, 그리고 전광판을 바라보는 질서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첫 번째 회진을 따라 병실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그녀는 한국 의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크리스티는 처음으로 한국병원의 입원 병동 회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첫 주 교수진과 함께 소화기내과 병동을 돌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환자 상태를 바탕으로 교수와 레지던트, 인턴, 학생들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에게는 간결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말은 줄이고 결정은 의료진 중심으로 내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회진마다 한 명, 한 명 환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설명은 자세했고 환자의 표정을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침대 높이에 맞춰 앉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곁에서 차트를 들고 있었지만 절대 성급히 끼어들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들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크리스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엔 항상 벽이 있었고 시간은 곧 돈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진료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은 회진 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말에 크리스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료는 과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 그녀에겐 낯선 말이었죠. 하지만 병동 생활이 이어질수록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루는 60대 간암 환자가 회진 도중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치료보다는 완화요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교수님은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간호사, 심지어 실습생인 크리스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그날 교수님의 말을 적어 놓습니다. 함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후에도 그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한국 병원에서는 환자 라운지, 심리치료실 환자, 민원센터 같은 세심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와 빠른 처치를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선 환자가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날 저녁 크리스티는 숙소로 돌아와 처음으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맘, 데드, 나 한국 병원에서 너무 놀라고 있어. 뭔가 많이 달라. 부모는 웃으며 물었죠. 뭐가 그렇게 다르니? 크리스티는 잠시 말이 막혔고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환자들을 정말 사람으로 대해줘. 저게 가능한 일이야? 크리스틴이 한국 병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은 바로 응급실 실습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응급실 실습 경험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에서도 혼란과 소음, 바쁜 의사들 사이에서 허둥지둥 뛰어다닐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이 병원 응급실은 그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크리스틴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미국 응급실은 보통 환자들 신음, 보호자의 고성, 의료진의 외침, 기계음이 섞인 복잡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응급실은 마치 계획된 무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접수 마이너스 분류 마이너스 진료 마이너스 이송의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이어졌고 환자들 간의 거리 유지, 보호자 대기 구역 구분, 위급 환자에 대한 빠른 대응 체계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혼란이 없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크리스티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4시간 기다리는 게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환자 접수 후 평균 30분 내에 초진이 이루어졌고
위급 환자는 접수 5분 만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 기사, 행정팀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뇌출혈 의심 환자 도착 당시였습니다. 60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바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영상의학팀에 연락해 CT 예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경외과 전공의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며 보호자에게 설명을 시작했고 단 15분 만에 CT 촬영, 결과, 해석, 응급수술 동의서 작성까지 끝났습니다. 15분 만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크리스티는 의아해했지만 한국 의료진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우리 병원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요. 또 하나 그녀를 놀라게 한 건 의료진 사이에 말없는 협력이었습니다. 한 환자가 쓰러져 들어오면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간호사는 수행 라인 확보, 전공의는 문진과 진료 지시,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호자 대응과 중환자실 연락까지 모든 흐름이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보려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팀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긴 젊은 간호사, 전공의, 기사들까지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날 밤 크리스티는 병원 복도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움직인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훈련된 문화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수년간 믿고 따르던 미국식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더 환자 중심이고 더 정돈되어 있으며 더 빠르게 생명을 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은 불쾌함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의사는 바로 여기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야. 내가 되고 싶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야? 그날은 한국 실습 3주차, 내과 외래 진료에 참관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교수님 옆에서 환자 문진과 진료 과정을 지켜보던 크리스틴에게 한 교수님이 돌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짧았지만 그녀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야? 순간 크리스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사람, 최신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 환자를 살리는 실력을 가진 의사라고. 하지만 그 순간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다른 의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외래 진료에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폐기종과 고혈압으로 고생 중이었고 최근엔 자주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혈압을 체크하고 폐 상태를 청진한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입맛이 없어라고 하셨고 교수님은 진료 기록지에 식욕저하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뜻한 반찬을 챙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필요. 영양 지원 연계 요청. 크리스티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부분은 보통 사회복지사의 몫으로 넘깁니다. 의사는 진단과 처방에 집중하죠. 하지만 이 교수님은 환자의 질병보다 삶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교수님은 할머니 집 근처 보건소에서 운동 프로그램도 하니까 꼭 신청하세요라며 종이에 주소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교수님은 크리스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살피는 사람이야. 그 말에 크리스틴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환자가 울부짖어도 의료진이 무표정하게 진료를 진행하던 장면, 보험 문제로 치료를 못 받고 퇴원하던 젊은 환자,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되고 판단되던 냉정한 시스템. 그에 비해 한국에서 본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그날 일지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진짜 되고 싶은 의사의 모습을 처음 봤다. 그건 차트에 기록되는 진단명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크리스티는 하얀 가운을 벗으며 잠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사가 되고 있지? 울지 마세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크리스티는 실습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를 이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소아암 병동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주치의와 함께 어린이 환자들의 회진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부분이 5살에서 12살 사이 백혈병이나 희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병동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색종이로 만든 종이꽃이 가득했고 간호사들은 인형 탈을 쓰고 병실을 오갔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환자들은 의료진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살 소녀였고 3년간의 투병 끝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의료진에게 내일은 햄버거 먹고 싶어요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급성 합병증이 오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무리 응급처치를 해도 결국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티는 이 모든 상황을 의료진 대기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환자 가족보다 먼저 울기 시작한 건 의료진이었습니다. 주치의였던 소아과 교수님은 조용히 수술 마스크를 벗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복도를 나가 흐느껴 울었고 병원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품에 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였어요.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라. 이건 의료진의 기본이라고 배워왔던 크리스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 앞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울었습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크리스티는 말합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저는 의료진이 이렇게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봤어요. 그건 단순히 감정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장례식장 한켠에선 교수님이 아이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는 오히려 교수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아이가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크리스티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병원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하루하루 병원에 갈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게 진짜 의료라는 것을 눈물로 배운 날이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크리스티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끊임없이 최첨단을 강조합니다. 인공지능 진단, 정밀 로봇 수술, 유전자 맞춤 치료 의사의 존재마저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한 외과 교수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환자를 고치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 말은 그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크리스티는 흉부외과 수술 참관이 잡혀 있었습니다. 폐암 3기 환자의 종양 절제 수술이었죠. 수술실에 들어선 순간 익숙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님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환자의 흉부를 열었고 수술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수술은 결국 기술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지. 하지만 크리스틴의 생각은 수술이 끝난 직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환자에게 교수님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환자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눈을 깜빡였고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크리스틴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의무 기록을 정리하는 도중에도 환자 보호자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고치면 끝이지만 사람은 마음이 회복돼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 말에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미국에서 수많은 수술을 참관했지만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수술이고 회복은 간호사의 몫이었죠. 의사는 의학적 결과만 설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에도 퇴원 후에도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크리스틴은 심장내과 회의에서 한 사례를 보게 됩니다. 90세 노인이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가족들은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 병원은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신 환자가 편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이 나서서 고통 조절과 가족 상담을 진행했죠. 그 회의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삶을 연장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겐 존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크리스틴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의료의 목적입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심장박동기.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실습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사람의 존엄을 지킬 수는 없다. 이 경험은 크리스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그건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틴이 한국 병원 실습 마지막 주에 들은 말이다. 그날은 특별히 아무 진료도 없는 교육 세션 날이었다. 교수님은 실습생들을 한 강의실로 불러 모아놓고 아무런 자료 없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은 치료법도 아니고 수술 기법도 아닙니다. 단 한 명의 환자와 끝까지 함께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부전으로 10년 가까이 병원을 오간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그 환자는 병원에서 의료진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위로였다고 한다. 마지막엔 상태가 악화되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고 병원은 완화의료 전담팀을 통해 그와 함께 이별을 준비해 나갔다.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환자가 남긴 말 한마디였다. 나는 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크리스틴은 눈물이 핑 돌았다. 교수님은 마지막에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의대에선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사람의 외로움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들 놓치죠. 진짜로 중요한 걸. 그 말은 크리스틴에게 마치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다. 하버드에서는 수많은 논문, 수많은 임상실험, 수많은 가설을 배웠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이 환자의 고독을 달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크리스틴은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MRI를 찍으러 가자고 했을 때 환자가 겁에 질린 채 말했다. 무섭습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그때 의사였던 상급자는 이렇게 말했었다. 잡아줄 시간이 어딨어? 간호사 부르세요. 그날의 무심함이 지금에 와서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고 지나갔다. 그저 몇 초만 손을 잡아줬다면 그 환자는 덜 무서웠을 텐데.
그저 몇 초만 눈을 마주쳤다면 마음이 덜 외로웠을 텐데.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은 다르다.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환자의 말을 끊지 않는다. 환자가 말이 많다고 훈계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귀하게 여긴다. 크리스티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어느 의대 교과서에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어요. 그날 이후 크리스틴의 일지엔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었다. 나는 사람의 병보다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 줄은. 실습 마지막 날 병원 측은 크리스틴을 비롯한 미국 의대 실습생 6명을 위해 조촐한 환송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들, 전공의 간호사, 행정팀 몇 명이 함께하는 작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한쪽엔 실습 중 찍은 사진들과 수료증이 정리돼 있었고 테이블에는 떡과 과일, 한국 전통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가벼운 인사말과 웃음으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로 한 명씩 실습 소감을 말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뉴욕 출신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올 때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다른 병원이겠지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매일 충격을 받았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 간의 존중, 그리고 진심. 여기서 배운 건 의학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말을 마친 브라이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이미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실습생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건 반쪽짜리였다는 걸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고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병원에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환자도 사람이고 의료진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 순간 크리스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저를 의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교수님들도 울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습을 함께했던 내과 교수는 너희가 떠나면 병원이 허전할 것 같다며 학생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졸업식 같았고 동시에 작별을 준비하는 가족들 같았습니다. 크리스틴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떠나면서 울었지만 그건 아쉬움만이 아니었다. 우리 마음에 진짜 의사가 자라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실습생들은 모두 이 병원이 자신들의 의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너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 한국 병원 실습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크리스틴은 곧바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익숙했던 병원 복도와 강의실, 교수진과 동료들의 표정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이제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크리스틴이 환자 앞에서 멈춰 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차트를 보고 숫자를 읽고 환자의 말은 듣는 척만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는 환자의 눈을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틴입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차트만 보는데 당신은 좀 다르네요. 두 번째 변화는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모는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의료진은 기계적으로 수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설명이 끝난 후 그 부모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같은 상황을 겪는 병원에 있었어요.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진심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 원래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크리스티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는 것을. 세 번째 변화는 그녀가 병원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이 없을까? 왜 환자의 감정은 진료 기록에 남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수술 결과만 보고 환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한국 병원에서 본 시스템을 되새기며 의료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약을 주고 수술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함께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케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는 크리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무언가를 배우고 온 게 아니야. 넌 거기서 깨어나서 돌아온 거야. 크리스틴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전 한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린 왜 한국을 몰랐을까? 미국으로 돌아온 크리스틴은 점점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병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전달해야 할 진실을 안고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환자를 사람으로 대우해.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손 잡아줘. 의사들이 퇴근 시간 지나도 환자 곁에 남아 있어. 친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크리스티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내에서 열리는 학생 세미나 발표회에서 자신의 한국 실습 경험을 주제로 공식 발표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기술은 몸을 구하고 연민은 영혼을 구합니다. 기술은 몸을 살리고 따뜻함은 영혼을 살린다. 발표회 당일 크리스티는 한국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환자의 이야기를 담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료는 생존을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병원은 그걸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 그곳엔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술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발표는 의료의 다음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이후 크리스티는 SNS에 K의료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짧은 글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병원의 응급 시스템, 회진 문화, 환자 중심 설계, 그리고 의료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의대생과 의료 종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병원 시스템을 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 교수님 강의 영상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병원에도 환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SNS는 점점 퍼졌고 결국 한 의료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그녀에게 연락해 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료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크리스티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그냥 내 기억 속에만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야. 언젠가 다시 꼭 돌아갈 거예요. 크리스틴이 한국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의 인턴십도 미국 내 병원 실습도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매일같이 한국 병원에서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기숙사에서 가운을 입을 때마다 그녀는 서울 병원의 옥상에서 본 석양을 떠올렸고 새벽 인턴 회진을 할 때면 서울 병원의 조용한 병동과 그곳의 간호사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티는 지도교수와의 면담에서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 졸업 후 어느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나? 그녀는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교수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 크리스틴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의사가 되지만 한국에선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한국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국제 의료 자격을 검토하고 서울에서 인연을 맺은 교수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수 혹은 장기 레지던트 과정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었죠. 어쩌면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받고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삶이 더 편하고 안정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말합니다. 내가 처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어요. 그건 사람을 살리고 또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한국에서 봤어요. 심지어 크리스티는 의대 동기 중 몇 명에게도 한국 병원 연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국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배운 걸 더 깊이 익히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에 돌아와 이 문화를 직접 만들 거예요. 크리스틴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실습생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 철학을 바꿔나갈 의사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실습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었어요. 크리스틴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받은 교육,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에서 배운 사주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립니다. 환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교수님의 눈빛,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던 간호사의 손길, 잘 지내셨죠? 라는 말로 시작된 회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된 설명.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의학 지식보다 더 큰 가치를 전해주었습니다. 크리스티는 말합니다. 한국은 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 나라예요.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마셨던 따뜻한 커피, 야간 실습을 마치고 찍은 동료들과의 셀카, 마지막 날 교수님과 함께한 단체 사진. 그 사진 속의 자신은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따뜻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진짜 나야. 한국은 그녀에게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을 넘어선 진심, 속도보다 중요한 배려, 그리고 환자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삶의 무게.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한국을 자주 이야기하냐고 묻는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